그곳은 번영이 아니라 생존의 장치였다. 그게 최초의 도시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도시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잉여가 모여야 하고, 그걸 관리하는 권력이 있어야 하고,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하다고. 그럼 묻겠습니다. 그 조건이 처음으로 완전히 갖춰진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학자들은 결국 하나의 이름을 말합니다. 우루크. 오, 드디어 위대한 도시의 탄생이군요. 그런데 이 도시,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일단 도시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살펴볼까요? 처음엔 그냥 강이었어요. 유프라테스. 봄이 되면 북쪽 산지에서 눈이 녹고 강은 천천히 불어나 평야를 적십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얇은 진흙이 남죠. 그 진흙은 비옥했습니다. 돌도 거의 없고 나무도 드문 평야. 하지만 물이 닿는 자리에는 보리가 자라고 대추야자가 자라고 갈대가 자랐습니다. 작은 마을, 서로 얼굴을 아는 규모. 땅은 넓었고 물은 계절마다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따라 띄엄띄엄 흩어져 살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고립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혼인으로 이어지고 물건을 교환하고 풍요한 계절이면 함께 모여 의례를 치르고 음식을 나누는 느슨하지만 분명한 네트워크 속에 있었겠죠. 필요하면 모이고 평소에는 흩어져 사는 삶. 굳이 한 곳에 몰려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 흩어져 있어도 충분히 유지되던 균형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 넓은 지역이 도시가 된 거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련의 시작입니다. 기원전 4000년대 중반, 풍요의 상징이던 물이 줄어듭니다. 지류가 먼저 마르고 습지가 쪼그라들고 계절의 리듬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강은 여전히 흐르지만 이전처럼 너그럽지 않습니다. 작은 마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물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강이 닿지 않는 곳은 점점 버틸 수 없는 땅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풍요를 찾아서가 아니라 남은 물을 향해서. 유프라테스 강 본류로 아직 수위를 유지하고 있던 그 구간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처음엔 임시였을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돌아갈 곳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넓게 퍼져 살던 사람들이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밀려들고 강을 중심으로 숨을 맞추듯 붙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밀집을 버티기 위해 인류는 선택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자연에 맡기지 않기로. 물을 붙잡고 흐름을 바꾸고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 정하고 말로 남기던 약속을 흙 위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도시였습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든 장치. 그 이름이 우르크입니다. 그럼 얼마나 모여 살게 된 거야?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고층 건물도 없고 끝없이 펼쳐진 평야 한가운데 진흙 벽돌로 지은 집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오가고 강으로 향하는 길마다 발자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몇 명쯤일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전성기 우르크의 인구를 최대 6만에서 8만 명까지 추정합니다. 기원전 3500년 무렵의 말이에요. 그 시기에 이 정도 인구가 한 공간에 모여 살았다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면적은 약 6제곱킬로미터, 도시를 감싸는 성벽 길이는 약 9km, 높이는 12m에서 15m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15m나 쌓아 올렸다고? 네, 이건 그냥 마을이 아닙니다. 정착을 했어도 수천 년 동안 사람은 흩어져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붙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나눠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밀집 속에서 규칙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만 명이라는 게 많은 건가요? 완전 많은 겁니다. 당시 지구 전체 인구를 2천만 명 안팎으로 추정하는데요.
그중 수만 명이 한 강가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시대엔 거의 충격적인 밀도였어요. 우루크는 단순히 큰 마을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밀집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실험장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하나의 마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야? 아니요. 이 거대한 도시는 처음부터 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루크는 원래 두 개의 마을이었어요. 하나는 우누구, 하나는 쿨라바. 지금은 지도 위에 한 점으로 찍히지만 처음엔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먼저 우누구를 볼까요? 아침이 되면 강가에 안개가 걷히고 갈대밭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물동이를 든 사람들이 오가고 빻아놓은 보리를 말리는 냄새가 나고 아이들은 흙먼지 속에서 뛰어다니고요. 여기는 사람이 모이는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 마을이 모신 신이 이난나였거든요. 이난나는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신이에요. 사랑과 풍요만이 아니라 전쟁과 승리, 다산과 욕망까지 사람을 들끓게 하는 것들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난나의 신전 주변은 조용한 제단이 아니라 활기 있는 구역이 됩니다. 의뢰가 있으면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물건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면 창고가 생기고 창고가 생기면 누군가는 숫자를 세기 시작하죠. 이난나의 공간은 신전이면서 동시에 광장이고 창고이고 시장이고 행정의 시작점이었을 겁니다. 반면 쿨라바는 결이 달랐어요. 여기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 집 사이를 걷다 보면 마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언덕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신전. 이 마을이 모신 신은 하늘의 신 아누였어요. 아누는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이는 신이 아닙니다. 멀고 높고 절대적인 신. 하늘은 한번 정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처럼 질서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쿨라바 사람들에게 신은 함께 어울려 놀자라기보다 선 넘지 말아에 가까웠을 겁니다. 규칙, 경계, 선. 아누가 왜 필요했냐고요. 사람이 늘어나고 물길이 복잡해지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결국 최종 권위를 필요로 했거든요.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하늘이 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 그게 아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이 다르면 그럼 서로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긴장감이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엔 두 마을이 각자의 생활권을 유지했을 겁니다. 우누구는 이난나 축제의 날이면 북적였겠죠.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고 말이 오가고 반면 쿨라바는 언덕 위 하얀 신전을 올려다보며 하늘의 뜻을 확인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조금 더 질서 있고 경계가 분명한 공간이었겠죠. 그런데 기원전 4000년대 중반 물이 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강 주변으로 사람이 더 몰리고 마을이 불어나고 밭이 늘어나고 운하가 뻗고 길이 연결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교환이었을 거예요. 우누구는 사람과 물건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었고 쿨라바는 규칙과 경계를 세우는 힘이 있었죠.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필요한 걸 갖고 있었습니다. 우누구는 에너지, 쿨라바는 질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질서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안 그래도 복잡했을 텐데 왜 또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복잡해집니다. 싸움도 늘고 분쟁도 늘죠. 그런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흩어져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강이 스스로 범람해 땅을 적셔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끌어와야 했죠. 운하를 파고 둑을 쌓고 흐름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이건 한 가족, 한 마을이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2025년 이라크 남부에서 25개의 퇴적물 코어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어요. 최대 13m 깊이까지 파들어가 진흙과 모래층을 조사했는데
기원전 4000년대 무렵부터 자연 하천 특유의 굽이치는 퇴적 패턴이 일부 구간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직선에 가까운 수로 흔적, 반복적으로 파내고 보강한 층, 인위적 제방 구조가 나타납니다. 강이 스스로 흐른 게 아니라 사람이 강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이 불안해지면 수확도 불안해지잖아요. 흩어져 있으면 한 마을이 망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모여 있으면 남은 곳에서 모아 나눌 수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인다는 건 복잡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함께 버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네. 맞습니다. 우누그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었다면 쿨라바는 그걸 통제하는 힘이었습니다. 모으지 않으면 굶고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진 순간 그게 도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두 마을은 어느 날 갑자기 합병된 게 아니에요. 생활이 겹치고 길이 겹치고 문화가 겹치고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마침내 신까지 한 도시에 공존하게 된 겁니다. 경계가 사라진 게 아니라 경계 위에 도시가 세워진 거죠. 근데 신이 둘이면 결국 누가 더 센 거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신을 하나의 절대자로 생각하잖아요. 내 신이 더 위대하다. 이러면서 싸우고요. 그런데 우르크는 달랐습니다. 여기엔 두 종류의 힘이 필요했어요. 아누는 하늘의 신입니다. 멀고 높고 변하지 않는 존재. 그 이름을 빌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이건 질서를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헌법이나 법 같은 겁니다. 이건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규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죠. 반면 이난나는 다릅니다. 이난나는 사람을 끓게 합니다. 사랑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도시를 자랑하게 하고 우리는 특별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건 정체성을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 브랜드, 문화, 스포츠, 우리나라라는 감정 같은 거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 도시는 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은 질서를 만들지만 감정은 결속을 만들잖아요. 아누가 지켜라를 말한다면 이난나는 함께 하자를 말합니다. 이 둘이 같이 작동해야 수만 명이 한 곳에 붙어 살면서도 서로를 찢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이 질서를 상징할 수는 있어도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 되면 믿음만으로는 도시가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르크는 아주 현실적인 장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배급.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물이 불안해지면 수확도 불안해진다고. 어느 해는 남고 어느 해는 망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열심히 생산했는데 왜 다른 집이 굶는다고 나눠야 합니까? 그냥 자발적인 선의에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재분배 시스템입니다. 그럼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경제 같은 건가요? 완전한 공동경제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르크에서는 곡식이 각 가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이 신전이나 중앙창고로 모였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발굴 결과를 보면 신전 구역 주변에 대형 저장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서 대량의 동일한 그릇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벨드 림보울. 이름부터 뭔가 있어 보이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일단 언제 거냐부터 살펴보죠. 이 그릇은 우르크 시대,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400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초기 우르크 무렵부터 등장해서 중후기로 갈수록 수천 개 단위로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특이한 건 예쁘지도 않고 정교하지도 않고 그냥 막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포인트예요.
막 만든 게 포인트라고요? 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너무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박물관 설명에서도 이 그릇은 대량 생산된 조잡한 손제작 그릇으로 분류되고 오래 쓰는 식기가 아니라 쉽게 만들고 쉽게 버리는 용도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옛날 사람들이 쓰던 일회용 그릇 같은 거요? 그 표현이 거의 맞아요. 다만 무슨 일회용이냐가 문제죠. 그래서 학계가 100년 넘게 싸웠습니다. 100년이나? 네, 처음 발견 자체가 오래됐거든요. 문헌 정리로는 1897년 수사 발굴에서 이런 형태가 처음 보고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뒤로 메소포타미아 전역, 시리아 이란까지 우르크 문화권이 닿은 곳이면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근데 처음엔 학자들이 이걸 보고도 감을 못 잡았어요. 너무 조잡하고 너무 흔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계의 주류 해석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바로 배급 그릇이라고요. 오, 그게 우리가 말한 배급이구만. 맞아요. 1970에서 80년대에 특히 강하게 나온 그림이에요. 사원이나 큰 조직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시키고 대신 정해진 양의 곡물이나 음식을 지급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그릇이 규격 용기로 딱 좋았다는 겁니다. 그럴듯한데요? 대량 생산 플러스 배급 시스템이랑 딱 맞잖아요. 딱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또 반대쪽 근거도 꽤 강하거든요. 반대는 뭐요? 배급이 아니라는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까지는 곡물을 일정하게 나눠주기 위한 표준 단위 용기라는 해석이 강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대로 곡식을 재서 나눠주던 것처럼 정해진 양을 담기 위한 도구였을 거라는 거죠. 대량 생산, 반복되는 크기, 신전구역에서 집중 발견된다는 점이 그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밀라드가 이 그릇을 이집트의 고대 빵틀과 비교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혹시 이 안에 반죽을 넣고 그릇째로 빵을 구운 건 아닐까? 그리고 2010년 질 굴더가 실험 고고학으로 실제 반죽을 넣어 구워보면서 이 형태가 발효빵을 굽기에 꽤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이 그릇은 나눠주는 단위가 아니라 대량으로 빵을 생산하는 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배급 그릇이 아니라 배급 빵틀이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배급이냐 빵틀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곡식을 나눴든 빵을 구웠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수만 명을 먹이기 위한 표준화된 방식이 존재했다는 사실. 요즘 연구자들은 이 그릇이 정확히 무엇을 담았는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크기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용도 역시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곡식 용기였을 가능성을, 어떤 학자는 빵틀이었을 가능성을, 또 어떤 학자는 단순한 다용도 용기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그릇이 대량으로 만들어졌고 도시 전역에 퍼져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곧 먹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뭘 담았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중요한 건 도시가 먹는 것 자체를 시스템화했다는 거네? 정확합니다. 도시가 커지면 내 가족만 책임지면 된다는 구조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누가 일했고, 누가 일을 끝냈고,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걸 계산하고 기록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 모였던 게 아니라 도시가 요구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 그릇은 단순한 토기가 아니에요. 도시가 먹는 것부터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신이 질서와 정체성을 준다면 배급은 생존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새로운 힘이 등장하는 거죠. 누가 모았는가? 누가 나눴는가? 누가 기록했는가? 그럼 이 통제는 누가 했을까요? 신전의 신관이었을까요? 장로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왕이 등장했을까요? 우르크는 단순히 사람이 모여 생긴 도시가 아닙니다. 통제가 시작되면서 완성된 도시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통제를 실제로 쥐고 있었던 우르크의 권력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은 빵이 적습니다. 도시가 커졌거든요. 배급 받아라!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도시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5,000년이 지나도 사람을 모으는 법은 같군요. 좋아요와 구독, 그게 도시의 힘입니다.